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관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0년 11월 22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시간을 도둑 맞은 느낌. 올해가 다 끝나가네요. 오후 3시 32분 책을 읽으려고 앉았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평소대로 3장의 글이 되겠습니다. 64, 65, 66장.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관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관대학 저자 김갑수. 64장 동사강목과 열조통기. 역사는 무엇을 기록하는가? 한문을 잘 모르는 우리가 경전이나 사설을 원전으로 읽기는 어렵다. 설령 한글 번역문이라고 해도 눈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그 깊은 뜻까지 헤아리면서 이해하기에는 힘이 모자란다. 그렇기에 나는 고전적인 경전이나 사서에 접근할 때는 먼저 2차 해석서를 1차로 읽는다. 아마 전공자가 아닌 다음에야 한국인이라면 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조선시대 본격 역사서 중에 동사강목과 열조통기가 있다. 수남 안정복이 저술한 동사강목은 1778년 정조 때에 필사본이 완성되었다. 정조는 세자 시절에 동사강목에 대해 듣고 수남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 이어서 수남은 열조통기를 저술했다. 열조통기는 덜 알려져 있지만 동사강목 못지않은 가치가 있는 역사서이다. 동사강목은 기자,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열조통기는 조선 건국부터 영조대까지를 다룬 사서로서 이 둘 사이에는 시대적 지속성이 있다. 이 두 권의 역사서를 해석해 놓은 책으로 오황영이 지은 조선 역사학의 저력, 수남 안정복의 동사강목이 있다. 수남은 역사 편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3가지를 들었다. 첫째, 정통성을 밝히는 일. 둘째, 시비를 바로잡는 일. 셋째, 전장, 정치와 문화의 성과를 상세히 기록하는 일이다. 1. 친희.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져 말에서 떨어졌으나 다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사관이 모르게 하라. 태종실록 4년 6월 8일. 2. 병조판서 조말생이 춘추관에 가서 대제학 병계량에게 사적으로 부탁하여 전에 납입한 사초를 꺼내어 고쳤다. 병계량은 사관들에게 외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세종실록 6년 12월 20일. 3. 이날 이현로가 승정원에 이르러 일기를 보고서 뇌물받은 관리라는 글자를 고쳐줄 것을 청하니 주서가 그 말에 따라서 중죄로 고쳤다. 문종실록 2년 5월 1일. 사람들은 역사라고 하면 대체로 국사를 생각한다. 물론 국사도 역사이지만 개인의 기록도 역사이다. 1. 말에서 떨어진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한 태종의 말도 역사이고 2. 사초 고친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한 병계량의 말도 역사이기 때문에 사관이 실록에 적은 것이다. 3. 자신의 죄목을 바꿔달라고 한 이현로의 말도 역사이기 때문에 승정원 일기에 기록되어 6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역시 역사가 된다. 특히 그것이 공인일 경우
더욱 역사성이 강화된다. 얼마 전 내가 페이스북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더니 나더러 논쟁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해서 풀라고 충고하는 사람이 몇 있었다. 한마디로 이치에 어긋난 충고였다. 그들은 페이스북의 논쟁은 역사이고 사적인 전화는 역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미안하지만 그건 아니다. 나는 온라인에서의 일은 온라인으로 끝내야 한다는 내 나름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통합진보당의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 정세 강연에서 조선은 임진왜란 때 망했어야 할 나라라는 말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후배가 있었다. 이에 통합진보당의 진보정책연구원장을 지냈던 분이 이 논쟁에 들어와서 대영 제국의 역사가 토인비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역사가 토인비도 조선은 가치 없는 나라라고 했으니 조선은 임진왜란 때 망했어야 한다는 말이 과히 틀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 점을 문제 삼아 거론한 적이 있다. 토인비는 영국 제국주의적 입장에서 전쟁을 선동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가서 강연 중에 조선은 방문할 가치조차 없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런데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분이 들어와서 과유불급을 말하면서 통일운동의 원로에게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다음날 저녁 토인비를 운운한 분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내 말을 1초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 단 하나 기억나는 것은 임진왜란 때 선조는 당연히 사형당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수남 안정복은 바로 이런 것까지를 밝히는 것이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런 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역사정신이었다. 어떤 사건을 기록하려면 선후 전말을 다 기록해야 한다. 선별 기록은 자연히 과장 또는 과소라는 왜곡을 낳는다. 광해군을 재평가한다고? 혼군 광해와 역신 강홍립.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광해군이 부활했다. 조선시대 내내 패왕으로서 혼군이라 일컬어지던 광해는 어떻게 해서 부활된 것일까? 역신으로 삭탈관직되었다가 청나라 덕분에 복권되었던 강홍립도 대한민국에서 덩달아 명예를 회복했다. 그런데 광해의 부활과 강홍립의 복권은 가당한 일일까? 자기가 역사를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미중교체기를 맞아 명청교체기 때의 광해군처럼 중립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또한 실용외교를 펼친 광해군은 고독한 군주였다고. 사람들은 이 근거로서 1618년 명이 후금을 치기 위해 조선에 지원군을 요구했을 때 광해군이 마지못해 1만 3천의 군사를 파견하면서 지휘관 강홍립에게 밀지를 내렸다는 사실을 든다. 그들 말대로 광해가 밀지를 내린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밀지는 관형향배, 즉 형세를 보고 싸우든지 말든지 하라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강홍립은 심화전투에서 청군에게 대패하여 투항했다. 이미 9천의 병사가 죽은 괴멸 상태에서였다. 조선군이 일거에 대패한 이유는 청군이 강해서가 아니라 조선군의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 때문이었다. 광해는 궁궐공사에 정신이 팔려 훈련도 안 된 군사를 머릿수만 채워 파병했다. 겨울철에 군대를 보내면서 누비옷조차 마련해 입히지 않았다.
수남 안정복은 광해의 무리한 궁궐공사를 비판한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난 후 임목대비는 광해의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는 교서를 발표했는데 그중 두 번째로 거론된 대목이 민가 수천 채를 철거하고 궁궐을 두 동이나 건립하는 등 10년 동안 토목공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광해군을 재평가하는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데 이것은 의외로 심각한 일이었다. 광해군은 임기 내내 궁궐 공사만을 벌였다. 이때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 경덕궁, 인경궁, 자수궁 공사가 계속되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간신배 조귀수가 있었다. 토목공사에는 당연히 재정이 들어간다. 광해군은 근거도 없이 결포세를 신설해 마구 거두어 들였다. 광해는 국방이나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다. 광해는 도망해온 중국 병사 출신 풍수쟁이 사문용과 역시 풍수쟁이인 승려 성지를 총애하면서 궁궐 공사에 몰두했다. 이때가 언제인가? 임진난과 병자란의 어간, 즉 비상시국이요 총체적 난국인 때였다. 다음으로 강홍립에 대해 알아보자. 수남의 열조통기에서는 강홍립에 대한 전기를 강홍립전이라고 하지 않고 강노전이라고 한다. 이름을 쓰지 않고 노예라고 부른 것이다. 인조반정 이후 곧바로 이괄의 반란이 있었다. 당시 한명년은 반란군의 순회급이었는데 이괄과 함께 죽음을 당했다. 이후 한명년의 아들 한유는 후금으로 탈출하여 강홍립을 만난다. 강홍립은 한윤과 함께 누르하치에게 조선으로 쳐들어갈 것을 청했다가 조국을 배반하는 놈들이라고 힐책만 당하고 물러났다. 그런데 홍타이지가 집권하고 정세가 격변하여 청이 조선을 침공하게 되는데 그것이 정묘호란이었다. 이때 강홍립은 길잡이가 되어 청군을 인도했고 휴전협정 때는 통역을 맡았다. 이런 사연으로 광해와 강홍립은 조선시대 내내 혼군과 역신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역사를 보는 관점에 돌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일본인 식민사학자 이나바이 와키치가 광해군을 실용주의 외교로 백성에게 은택을 입힌 군주라고 재평가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조선인에게 명을 배척하고 만주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자 하는 저의가 있었다. 당시 일본은 만주를 침공하여 위만주국을 세우고 만주와 조선은 하나라는 만선일체론을 내세울 때였다. 이를 가리켜 만선사관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식민사관의 변종일 따름이다. 이처럼 광해군을 재평가하는 것은 식민사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에 걸려드는 자멸행위이다. 그리고 강홍립은 요즘 법으로 하면 적군에 가담해서 아국을 침공하는 여적죄에 해당한다. 참고로 여적죄에는 무기형이 없고 사형뿐이다. 65장 승정원 일기 외에 어려서 이런 책들을 읽고 자랐더라면 쉽고 아기자기한 책들이다. 내가 어려서 이런 책들을 읽고 자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들이다. 규장각에서 조선의 보물찾기와 승정원 일기 그리고 기록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듯이 규장각은 조선시대 학문연구기관이자 도서관 같은 곳이고 승정원은 오늘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 같은 곳이다. 이 두 곳은 기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관이다. 1776년 즉위한 정조는 창덕궁에서 가장 경관이 아름답고 한적한 곳에 규장각을 지었다.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된 이 2층 건물은 사방을 조망할 수 있도록 벽을 만들지 않았다. 본관 왼쪽의 건물은 서향각인데
종이책들을 간수하는 곳이었다. 건물 앞에는 연못이 있고 연못 옆에는 정자가 있다. 규장각 1층에는 역대 왕들의 문장과 글씨를 전시 보관했고 2층에서는 학자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다. 규장각 학자들의 출퇴근 시간은 하절기 6시 출근, 12시 퇴근, 동절기 8시 출근, 오후 2시 퇴근이었다. 손님이 와도 일어나지 마라. 일할 때는 공적인 일이 아니면 마루로 내려가지 마라. 규장각 학자 외에는 아무리 높은 관리도 규장각에 올라갈 수 없다. 일할 때는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하라. 정조가 규장각에 내린 지침. 규장각에는 각종 서적과 글씨, 의궤와 그림, 지도와 지리지, 외국어 학습 교재 등이 보관되어 있다. 모두가 격조 높고 아름다운 문화유산들이다. 이 중 나를 사로잡은 것을 딱 하나만 들라고 하면 대원군이 주도하여 그린 조선 팔도 각 고을 지도 459장이다. 나는 이토록 아름답게 그려진 지도를 평생 본 적이 없다. 정조는 6년 후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더 지었다. 1866년 병인 양요 때 조선을 기습 침공한 프랑스군은 도망치면서 이 외규장각의 문화재들을 약탈해 가서 지금도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또 선심 쓰듯이 영국에도 우리 문화재 몇 점을 주어서 오늘날 영국 박물관에도 외규장각의 문화재가 있다고 한다. 이 두 박물관은 세계 최고의 작물 박물관들이다. 승정원 일기는 조선 왕실의 일기인데 인조가 즉위한 1623년부터 1910년 망국까지 288년 동안을 기록하여 매달 한 권에서 2권의 책으로 묶어 발행한 것이다. 원래 조선 건국 초기부터 기록했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정밀한 기록물로서 타자와의 비교 자체를 불허한다. 승정원 일기는 총 2억 4,250만 자, 3,243책이다. 참고로 조선 왕조실록 5,400만 자, 중국 역사서의 총아인 25사는 4천만 자이다. 이 일기는 가장 정밀한 역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예컨대 조선시대에는 조정으로 상소가 많이 올라왔는데 무려 1만 명이 연명하여 올린 상소도 있다. 이 경우에도 상소의 내용은 물론 상소인 1만 명의 이름을 모두 적어 놓았다 하니 그 기록의 상세함에서 세계 모든 역사서들을 압도한다. 이미 조선 왕조실록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는 유네스코 심사원들은 조선 왕조실록과 거의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 승정원 일기를 처음에는 난감해했지만 막상 직접 들여다보고는 탐복한 나머지 즉각 지정했다는 일화가 있다. 승정원 일기에는 288년 동안의 날씨와 강우량, 천문 현상 등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구의 장시간 기후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희귀한 자료가 된다. 너무도 방대하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거의 손을 대지 못한 승정원 일기는 지금 한국 고전 번역원을 중심으로 한창 번역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번역 공정이 아직 20%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3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2017년부터 인공지능을 투입하여 27년을 앞당겨 2035년 완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시대 승정원에서는 일기를 기록하는 일 외에 매일 조보를 만들어 전국에 보내는 일도 어김없이 해야 했다. 마치 오늘의 아침 신문처럼 조정에서 일어난 일 중에 중요한 것을 추려 전국에 말을 달리게 하여 가까운 곳은 당일에 아무리 먼 오지일지라도 열흘에서 보름을 넘기지 않고 중앙정부의 소식을 지방에 전달해 주었으니
놀랍지 않은가?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역사를 만드는 과업이다. 인류는 신화를 버리고 역사를 선택함으로써 바야흐로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접어들었다. 기록이란 강자 대 약자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즉,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는 기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록이란 과거인과 현재인과 미래인을 연결시키면서 이 3자의 평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든다. 기록은 책의 형태로 집대성된다. 그러므로 독서란 다름 아니라 기록을 읽는 것이다. 66장 조영래와 전태유와 권인숙. 권양,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온 국민이 그 이름은 모르는 채 그 성만으로 알고 있는 이름 없는 유명 인사. 얼굴 없는 우상이 되어버린 이 처녀는 누구인가? 그녀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였으며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가? 국가가, 사회가, 우리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1986년 기억만으로도 살떨리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권인숙에 대한 변론의 서두이다. 이 변론문은 개인적 고난을 일약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키는 폭발성 논리와 인간 근저의 감성에 호소하는 비상한 문체를 겸비하고 있다. 이 명문장을 작성한 이는 조영래 변호사였다. 매년 12월 12일이 되면 사람들은 1980년 전두환 일당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을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군사반란이 있은 후 10년이 지나 우리가 기억해 봄직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는 점은 잘 알지 못한다. 그것은 조영래의 요사였다. 불현듯 폐암 선고를 받은 그는 1990년 12월 12일 43세의 일기로 우리 곁을 영영 떠난 것이다.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부재하는 오늘, 통합적인 안목을 갖춘 데다 약자에 대한 애정이 남달리 뜨거웠던 조영래의 단명이 유달리 안타깝다. 1986년 당시 부천경찰서 조사계 경장 문귀동은 위장 취업으로 체포된 22세 여대생 권인숙의 온몸을 주무른 후 옷을 벗겼다. 그리고 자기도 옷을 벗고는 자신의 성기를 권양의 입에 갖다 댔다. 그는 뒷수갑이 채워진 권양의 등 뒤로 와서 자신의 성기를 권양의 하반신에 비비는 따위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악마의 소행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우리들의 딸 권양이다. 그때는 물론 지금도 있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도착되는 현상이다. 당시 권인숙은 문귀동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혁명을 위해 성을 무기화한다고 규정하며 기각해버렸다. 조영래는 3년여 동안 독재 권력에 의해 석화된 검찰과 법원 그리고 왜곡 언론 등과 맞서 싸웠다. 그는 비범한 담력과 끈기와 지혜를 모아 결국 문귀동의 5년 징역형을 이끌어냄으로써 공권력의 횡포와 인권 유린 실태를 세상에 알렸다. 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이듬해 발생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과 함께 부도덕한 오공체제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공장의 한 청년이 스스로 몸에 석유를 뿌리고 성냥불을 댕긴다. 전태일 그 역시 1986년의 권인숙처럼 22세의 청년이었다. 화염 속에서 비틀거리는 그의 손에는 근로기준법 책자가 쥐어져 있었다. 동료들이 전태일의 몸에 붙은 불을 껐을 때 이미 그는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전태일은 동료들에게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호소하고는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던 의식의 가닥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분신 이후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조영래는 그중 대표적 인물이었다. 장기표에게 연락을 받은 조영래가 잠시 사법시험 공부를 제쳐두고 나타났고 이어서 대학원생 최종고가 합류한다. 영락교회 청년회장으로 열성적인 기독교 신자였던 최종고는 교회가 전태일의 시신을 거두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교회의 문을 두드렸으나 갖가지 이유로 거절당하고 만다. 조영래의 평전. 일주일 후인 11월 20일 서울대 법대에서 전태일 추도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전태일을 죽인 박정희 정권, 기업주, 어영노총, 지식인, 모든 사회인 등 5대 살인자를 고발하는 시국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전태일의 죽음이 결코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이를 계기로 독재에 대한 저항과 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제안한 이 선언문의 초안자는 바로 조영래였다. 이듬해 조영래는 사법시험 합격생으로서 법률가로서의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4월 어느 날 그는 동아일보에 실린 작은 글 하나에 눈길이 쏠렸다. 그 글은 전태일의 죽음에 냉담한 한국 사회를 질책하고 있었는데 기고자는 뜻밖에도 이화여대 학생이었다. 부끄러움을 느낀 조영래는 이 기특한 여학생을 수소문하여 찾아 만난다. 여학생의 이름은 이옥경. 이후 부부가 된 두 사람의 중매인은 결국 전태일이었던 셈이다. 전태일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는 조영래의 노력은 전태일 평전 지필로 구체화된다. 그는 장기표를 통해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씨가 준 전태일의 수기를 압수한다. 그는 1974년 민청 학년 사건으로 수배 중에도 청계천 노동자들과 교분을 쌓으면서 평전 집필을 계속해 나갔다. 시간이 흘러도 조금도 변치 않고 진지하며 겸손한 조영래에게 청계천의 어린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우정을 느꼈다. 1978년 불이여 나를 감싸 안아라 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초간된 전태일 평전은 이후 1983년 전태일 기념관 건립위원회라는 역근이 이름으로 한국에서도 출판된다. 이 책은 당국에 의해 출판과 판매가 금지된 채로 지하 루트를 통해 전국으로 보급되었다. 1987년 60 항쟁 이후 전태일 평전은 명저로 부각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집필자가 조영래인 것은 알지 못했다. 이후 전태일 평전은 저자 이름 조영래를 밝히면서 출간되어 시대의 무거운 문서로서 오늘날 새로운 고전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집필자인 조영래는 자기 이름이 박힌 책을 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뜨고 말았으니 이건 역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전태일,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재단사라는 이름의 청년 노동자. 1948년 8월 26일 대구에서 태어나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22의 젊음으로 몸을 불살라 죽었다. 그의 죽음을 사람들은 인간선언이라고 부른다. 조영래저 전태일 평전 글머리. 2000년 전태일 분신 30주기를 맞아 청계천의 역사의 현장을 알리는 동판이 좌정되었고 이것은 청계천 복원 이후에도 자리를 옮겨 안치되었다. 청계육가 버들다리에는 전태일의 동상이 있다. 전태일 문학상도 제정되었고 전태일 기념사업회의 활동도 활발하다. 이처럼 전태일의 죽음은 그 유언대로 헛되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된 데에는 조영래가 집필한 전태일 평전의 기여가 단연 컸다.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한 조영래의 업적은 탁월하다. 그는 유신 독재와 오공 정권에 대항하여 목숨 걸고 싸웠으며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면 혼신을 다 바쳐 임했다. 그는 대한변협의 인권 보고서 발간에 삼파역을 했으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설에도 참여했다. 조영래는 1984년 10월 망원동 수재 사건을 맡아 우리나라 사법사상 초유의 대규모 집단소송을 5년 10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는 여성 조기 정년제 사건, 보도지침 사건, 상봉동 진폐증 환자 사건, 자본론 출판 사건, 한겨레 신문 압수수색 취소 청구 사건 등 모두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소송의 변호를 맡았다. 하지만 조영래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업적을 능가하는 조영래 특유의 미덕이 있다. 그것은 그지없이 따뜻한 인간미이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인간미를 그리워하고 있다. 청년 조영래가 검사로서 자신이 처음으로 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해 남긴 소감을 읽어보면 세상 어디에 이토록 따뜻한 검사가 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5톤) 기아 마스터 트럭에 소금을 싣고 소금 장사하러 장위동에 갔다가 후진 사고로 3살짜리 어린아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업과상 전과도 있고 폭력 전과까지 있는 데는 다소 놀랐다. 집유 기간 중 첫 번째 구류신문에서 떨고 있었다. 경찰에서 뺑소니라고 모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울먹거리며 말을 잘 잇지 못했다. 과실이 있어서 잡혀왔다고 생각하느냐, 재수 없어서 잡혀왔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양쪽 다라고 대다. 아이가 차바퀴 뒤에서 놀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석방할 가능성이 있나 기준을 알아보았더니 도저히 불가. 하여간 공소장을 썼다. 이 최초의 사건에서 우선 이 사람에게 미안한 것 2가지가 남았다. 하나는 구형을 담당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의 의견대로 덜컥 1년 6월로 해버린 것. 또 하나는 수갑을 풀어주고 담배를 권하지 못한 것. 물론 보다 근본적인 회화는 이런 사소한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조영래 병전 중에서. 조영래가 세상을 뜨고 나서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조영래가 실천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인간의 가치는 오래도록 불변할 것이다. 조영래는 경기도 마석 모랑공원에 잠들어 있다. 네, 이래서 약속드린 세상의 장을 다 읽었습니다. 마무리 잘 하세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